자, 퍼니포 홍상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노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진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게스트는 김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별 4개 사성장군. 장군님. 자, 오늘 이제 의원님 전문성이 필요한데 사실 전문성이 필요 없어. 여인형 네. 그 메모를 봤더니 일반인들도 그냥 다 알겠어. 이거 전쟁 일으키려고 했네. 이 메모 보셨죠? 그렇죠. 이거 충격적이던데? 네. 우리가 의심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네, 네. 전쟁 미치광이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골 때리는 게 북한이 반격하지 않을 수 없는 곳, 네. 핵시설. 네. 이게 제일 골 때려요. 노아의 최근에- 공수가 제일 골 때리던데. 그것도 골 때리죠. 노아의 그렇지. 노아의 홍수도 골 때리는데 방주에 누가 타는 거야? 그거? 방주에 자기들이 닿지. 핵시설에 지금 저기 드론을 보내가지고 공격하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나죠. 사실 본인들의 체면을 손상시켜서 공격을 꼭 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평양을 보냈죠. 네. 그래서 평양 15 관저 김정은 축소로 있는 관저를 보냈고 거기에 전단을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은 일가를 욕하는 전단. 그러니까 저는 네. 북한이 어떻게 참았나 몰라. 다 저거 지금 생각해 보면 네. 북한이 참을 수 없는 곳만 골라가지고 참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도발을 했는데 그렇죠. 북한은 뭔가 정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죠? 아니 그때 어쨌든 러시아에 파병하고 그래서 주력 군단이 뭐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 아니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쳐들어올까봐 도로도 폭파하고 그랬잖아 먼저. 그 북한이 도로가 폭파했지. 그러니까. 참 북침할까봐 우리가 북한은 진짜 두 큰일 개 날 전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요. 두 개 전선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00명 이상 러시아에 파병을 보내야 되는 사항은 대단히 북한으로서는 전투력 공백이라고 봤을 거고 평소 같으면은 바로 북한 군부에서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왜냐하면 첩보가 없을 때 얘기고 네네. 뭔가 첩보가 있지 않았을까 북한도? 그러니까 그렇죠. 저 하는 거 보니까 계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남쪽에서 민주당이 생각했듯이 북한도 그렇게 의심했던 거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 성숙한 대응력. 그러니까 너무 성숙한데. 북한이 아무도 안 하고 그냥 도로 폭발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폭파할 때 도로를 왜 폭파해야 했더니 방어. 그 도로 타고 북한으로 넘어올까 봐 폭파했어. 그러니까요. 북한은 당연히 첩보가 있죠. 항상 군에서는 징후를 중시 여기거든요. 메시지 하나하나의 징후를 분석을 해서 종합 정보 판단하는데 이미 우리는 저부터 해서 계엄한다고 그 경고를 여러 아니 번 김민석 했고. 의원이 계엄한다 하고 있었고 계엄한다는 경고도 있었고 그다음 윤석열이 뭐 반국가 세력 하면서 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하면서 강대강으로 하니까 너들 도발하면 우리가 때리겠다 이런 강도를 계속 높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분석으로 해서 얘들이 뭔가 전쟁이나 도발을 유도하는구나 하는 걸 판단했을 그렇게 겁니다. 또 했는데 네. 내가 들은 바로는 좀 무시했대요. 윤석열이 하는 거를. 그랬죠. 네, 북한이 그래서 계속. 실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우리를 쳐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저렇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나만 알고 나만 있었던 계엄 도발 계엄용으로 예, 하는 거다. 그렇다면 도로 폭파하고 그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100%막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 없잖아. 네. 그러니까 최한도로는 좀 하되, 그러니까 대신 윤석열이 끝까지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중간 정도 선에서 이제 막을 수 있는 정도라고 했고, 그래서 자꾸 도발할 때 넘어가지 말자. 윤석열은 원래 종이호랑이다. 네.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결국 그렇게 북한은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찝쩍거려가지고 우리를 열받게 하는 정도의 목표를 자기가 남한에서의 실추된 위상이나 이런 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예의주시는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막으면서 이제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미국이 주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 왜냐하면은 그렇지. 미국이 미국에서 해줬을 가능성도 있죠. 미국의 그 셔먼 네. 의원이 그 셔먼 의원이 왜 충분히 MBC하고 가능하죠. 인터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가짜로 도발해도 우리는 알고 있다. 바로 그거예요. 가짜 도발이란 말이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미국에도 네. 있었었고 북한에도 넘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알고 있었고 만약에 전쟁 나면 안 되니까 그렇지. 대응하지 마라. 북한 쪽에다가 자꾸 신호를 언지를 주는 야 거죠. 이건 대응하지 말고 언지를 주지 예, 않았을까? 예. 그럼 김 의원님 그 여기서 어쨌든 우린 장교끼리 여기서 보니까 장교는 장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장교야? 알아. 이래 보여도 장교 출신이야. 장교 출신. 중위. 아르트시 출신이에요? 공군 중위. 자기들끼리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 북한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두 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주력 군대가 그러니까 어쨌든 러시아에 많이 파병을 가 있었던 상태인데 그게 없었으면 정말로
큰일이 날 뻔 수도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으면 당장 도발을 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은 사실 15 관저에 전단을 뿌렸을 때 전단이 흩어지는 반경이 한 2km는데요. 그 15 관저라는 건 관저는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있는 데고,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은 실제 그 북한의 아주 주요 인사들이 살거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다가 김정은 북한에서 얘기한 최고 존엄을 욕하는 전단이 막 뿌려졌으니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가만히 있으면 옛날 같으면 초용당할 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도발을 하는 것이 했어야 맞는데 하는데 예, 말렸겠죠. 참. 뭐라도 하나 쐈어야 하는 건데 그렇죠. 매우 성숙했어요. 매우 성숙했어. 네. 그냥 성숙했던 게 아니라 난 첩보가 있었던 게 그래서 아니라. 저는 북한의 그 정보 판단 능력이 우수하다는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두개 전선을 유지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윤석열 정권의 그런 야욕을 그 판단해서 아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적대적 두 국가에서 아예 국경선으로 해버리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그렇지. 것들이 겹치면서 우리에게 천운이었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 정확히 간파해서 네. 이 사람이 하려는 게 정확히 뭔지를 아니까 대단한.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라는 거는 자기들은 살고 네. 우리는 다 죽이- 홍수는 전쟁이잖아. 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계엄령이 그때도 연구됐습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기억하시잖아요. 조현천 그때.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 수사팀장은 윤석열이었고요.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이 했었는데 조현천과 그 주변에서 그리고 박근혜 친위 세력이 정권을 뺏기면 다 감옥 가야 되니 정권 뺏기느니 전쟁 일으킨다. 정권 뺏기느니 계엄한다. 이게 계엄령의 요체였는데 그 요체를 수사한 사람이 윤석열에서 요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짱도 없어서 정권을 뺏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기네가 뭐 수사에 뭐 아주 정통하다 그러고 전문이라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뭐 증권 범죄 이런 거 안다면서 조국 때 자기가 다 안다 그랬잖아요. 펀드 같은 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가 수사해 본 걸 가지고 그 노하우를 자기가 받아들여. 그래갖고 범죄만 그걸 봤지.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대로. 범죄만 봤지. 저기서 목적과 최종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군에서 작전 명령을 내릴 때는 목적을 넣고 최종 상태를 넣어요. 그렇구나. 목적은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아하. 무인기를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중간 과정이 그거예요. 네. 그래서 최종 상태는 최소한 안보 위기가 돼서 그렇지. 계엄을 선포할 선포할 수 조건을 있도록. 만든다. 그게 네. 상태고 그리고 미니멈이 그 맥시멈은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는 났네. 상황까지도 노아의 홍수가 홍수가 전쟁인 거예요. 네, 전면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또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잖아요. 아, 노아의 홍수 그래서 저 최종 상태가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핵전쟁까지 생각하는 건가요? 핵전쟁까지는 그건 모르지. 뭐 하지만 전면전은 맞지. 전면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야, 전쟁. 안보 위기는 제가 봤을 때 국지전. 국지전 정도를 그렇죠. 해도 실제 계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까지도 염두에 두는 최종 상태 저걸 의미한 거죠. 이쪽 장교님은 네. 잘 아시는데 이쪽 장교님은 모르시네. 아니, 아니, 그거 저거는 아는 게 없으시네. 별 포스타 앞에 중위는 장교로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저분도 청년 장교 시절에 저 있었죠. 장교님하고 비교가 그 너무 많이 최종 되네. 상태가 나온 거는 2000년 이후라서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인정. 왜 그렇게 또 장교끼리 통하는 게 있어. 그렇게 가지니까 이번에 계속 이러잖아. 국군 장교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지 마. 아, 에이. 중위는요. 중이 따위가? 아 미안해 그 이거 그 얘기 포스타 아니야. 앞에서 먼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군인이 아니라 먼지와 같아요. 중이가 대장님한테 아니야 목적과 어디서 최종 장교라고 상태가 그래. 나온 경우가 2000년 이후니까 그 전에 몰랐을 거예요. 저 군인들이 쓰는 용어군요, 저게. 작전 명령이 내려갈 때 목적, 작전 개념 하고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최종 상태가 나와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최종 상태 미니멈은 최소한 안보 위기가 네. 벌어져 가지고 최소한. 그래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근데 하다 보면 맥시멈 노아의 홍수 네. 홍수가 났다는 거 아니야. 홍수는 여기까지가 맥시멈. 전면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렇죠. 몇 명만 삼는 몇 명만 살아. 몇 명만 사는 거 아니야. 자기들처럼 전쟁이야. 벙커에 있는 그 방주에 올라간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딱 선택된 그 몇 명이네. 그 사람들만 빼고는 모두가 다 위험해지는 상황이 여기 있잖아. 아무도 없네. 그렇죠. 정권 뺏기느니 전쟁한다. 여기에 머리가 저것은 완전히 실제 외환죄에 미쳤어, 해당되죠. 미쳤어. 완전히 안보 위기는 조금 전 말씀했지만 국지전이고 노아의 형수는 전면전이에요. 11월 5일 날 메모 다시 네. 띄워보세요. 이거는 더 구체적이에요. 치광이들의 확실한데 전쟁으로- 11월 5일 메모. 지어티어 공통의견.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정보사, 특전사, 수방사, 네. 방첩사. 지작사 이런 건. 지어씨 지작사인지 정보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작사가 준 지작사, 지작사. 방첩사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자, 장교 출신 아니라서 잘 몰라. 그런데 저기 보면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고 돼 있어요. 저게 계엄의 선포 조건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야 전시 돼. 또는 사변. 네. 사변이라는 게 경찰력으로 치안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 그게 와야 한다. 적이 행동이 먼저 해야 돼. 적이 먼저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야 된다는 적의 거잖아. 행동. 그러니까 그래야지 계엄을 내리지. 그러니까 드론으로 보내고 이런 거 비밀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안 나오지. 그래서 뭐 합참을 패싱했다느니 대통령실에서 그 안보실이 직접 통제했다느니 그게 다 저래서 나온 얘기잖아. 맨 마지막에 적은 매우 수세적인 저것도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중요하네. 쟤네들이 왜 저렇게 쫄았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막 하는데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야. 성숙해. 그러니까 저 얘기는 여인영이가 헌법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정확하게 거예요. 이해해가지고 전시. 왜냐하면 헌법에는 계엄 조건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이라서 95% 이상은 북한 변수예요. 북한이 전시를 그렇죠. 일으키든가 북한이 사변을 일으키는가 그래서 적 행동이 먼저다. 저게 정확하게 네. 헌법에 계엄 네. 선포 요건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전시 따는 이해 주는 국가 비상 사태인데 그 여인형 메모가 그렇게 돼 있잖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군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야 계엄 선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빼박이야, 빼박. 군사상의 필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빼박. 메모 다시 돌려주세요. 그래서 빼박이야. 저런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조건이 되니까. 그랬으면 비상계엄은 성공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실제 정확히 저때 헌법도 이해했고 북한 사항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판단이. 그러니까. 여기 매우 수세적이다. 적은 매우 수소적이다. 네. 그 사인은 각오하고 있다 그랬는데. 4명의 장교들. 그러니까 그 4명의 네. 대장 멋진 그게 사람들. 네. 지작사, 지작사령관, 사람들, 특전사령관, 저 사람들-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수방사령관은 가고 있다. 저 실제 한번 공통되는 모였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각오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모르죠. 전쟁 각오한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게 네. 근데 저 중에서 이제 방첩사하고 뭐 수방사는 이해했는데 저 특전사 지작사 이 지작사는 조금 약하게 나오니까 그쪽이 약한 골이 아니에요? 뭐 그쪽을 더 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작사는 자기는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안 나와 각오를 아니라고 했는데 하잖아. 조금 중간에 흔들렸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믿을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예. 4명 그 중에 3명은 김용현이가 충성스러운 4명 소개한다고 4명으로 소개했고 그 안에 지작사령관까지 포함이 됐는데 했었는데, 예. 나중에 지작사령관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 계속 만나잖아요. 그 특전사, 수방사, 수방사, 예. 방첩사령관하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저 거기서 때까지만 해도 지작사령관은 지작사, 예. 같이 계엄에 동참을 해서 죽을 각오로 한다 이런 거죠. 항상 군은 사실 저런 임무를 수행할 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각오 속에는 목숨 걸고 이걸 성공시켜서 장기 집권. 대통령께 충성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그렇죠. 그 말인 대통령- 건데 예. 11월 9일 메모 좀 띄워봐 주세요. 11월 9일 이제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 띄워봐 주세요.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그렇죠. 지켜야지 무슨 어디 여기 뭐- 이제 이게 11월 9일 날 네. 태포 명단이에요. 되게 중요하네. 김어준 또 들어가네. 네. 저는 항상 들어요. 근데 제 옆에 양정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양정철인데. 그렇죠. 제가 저걸 주목하는 이유는 여인영은 이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알 테니까. 그렇죠. 양정철을 받아 적었는데 양정철이 누군지 모르고 받아 적은 거예요. 양정철이라고 한 걸 양정천이라고 받아 적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방첩사가 저런 명단을 작성했을 법한 곳인데 네. 방첩사도 저 명단을 작성한 곳이 아니야. 저 명단을 받은 거야. 그럼 누가 작성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이렇게 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여기는 꼭 잡아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정치 쪽인데 밑에 보면은요. 김민능, 최재. 예. 김어준 이게 들어. 이건 개인적인 사감이 누군가 강하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네. 야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정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 때는 이름도 모르는. 양정철은 언론에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래서 왜 양정철을 왜 저기 넣었어요? 자기네 편 아니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나는. 그런 루머가 있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혀 사실이 아닌데 중국 그 부정선거설, 부정선거. 부정선거설이 저기하고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괴담이. 방첩사령관의 여인영도 이름을 몰랐던 왜냐하면 이건 정치 고관여층이 아는 사람이고 그 문재인 시절의 사람이라 언론의 공배가 거론되지 않은 지 오래됐거든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명단 작성할 수는 없잖아요. 틀린 게 작성했어. 누군 다 불러줬어요. 여인영이 작성한 게 아니라 불러줬다는 거지 저게. 네.
조혜주 등. 저기 아니, 근데 그렇다고 양정철을 부른다는 거는- 양정철을 연 것은 21대 국회 총선에 양정철 양정철이 그 당시 예, 민주원장 예. 하면서 많이 대승했죠, 민주당이. 그 선거 전략을 짰기 조작, 때문에 부정선거에 21대 총선이 조작됐다. 그 주범이 의원님 21대 아니에요? 예, 그때. 그리고 저 양정철을 연 거는 제가 봤을 때 실제 윤석열이가 아니면 못 여요. 왜냐하면 군에서는 21대 총선 당시 그 예를 들어 여인영 같으면은 이제 대령급 정도 됐을 때니까 21대 총선에서 양정철이가 전략을 짜고 민주연구원장이라 아는 사람이 군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네, 민간. 정치 고관여청이 그렇죠. 해야지 네, 네. 양정철 당시 그 저기 원장이 네. 그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지. 네, 양정철 그는 원장하고 몰라. 윤석열 씨가 왜 삐꼈어? 서로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양정철 그 원래 양정철 전 원장 보고 윤석열 따까리라느니 이런 루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루머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닌데. 아. 근데 양정철 본인이 나와서 그런 걸 해명하려고 해도 본인은 뭐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데 저기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아니라 저는 김건희 쪽에서 작성한 거라고 봅니다. 그럼 불러준 걸 이렇게 그렇죠.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그 가능성이 얘기 하루 종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지금 양정천이라고 난 천을 네. 저게 휴대폰 메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천진 보면 니은하고 리을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누른 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불러서 잘 근데 저 모르는 메모는 상태에서 음. 2024년 11월 9일 날 작성되고 그 이후로 계속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썼으면 사람 이름을 고쳐 쓰지. 저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네. 불러주는 거. 그러니까 메모가 날라온 게 아니라 불러준 거지. 누군가가. 네. 누가? 그 누군가가 군이 김건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건희 거라는 거. 군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렇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불러줬을 것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작성에는 김건희가 나 작성해. 그러니까 관여했을 근데 것이다. 근데 없지. 김건희가 직접 불러주진 않았겠지. 밑에 두 줄 이렇게 보면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간 게 맞고요. 그러니까 최재형을 넣었다는 거는 최재형 목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기 사회적 김건희야. 중요성이나 뭐 영향력에 비해서 원한 관계에 있는 그렇지. 김건희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최재형 거죠. 목사를 왜 계엄군이 잡아가야 되냐고. 그렇죠. 저거는 김건희 작품이라고밖에 못 써.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있는 것 자체가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만 괴롭힌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저 최재형과 양정철을 보고 저는 이건 김건희 작품이 확실하다. 군은 최재형을 넣을 리가 없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는 양정철은 장르가 분명히 들어가. 여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존재를. 아무튼 네. 저 명단도 너무 이상해. 개인적인. 허접해.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감으로 원한 관계로 그냥 기분대로 그냥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는 그러니까 그 수사는 이러는지 모르겠네. 김건희 아직 수사.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거의 안 저거 됐습니다. 너무 재밌다. 네. 자, 계엄에서 강호의 사례를 참고해요. 저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이응이 지작사요? 그래서 이응이 저기는 지작사령관? 이영은 박안수 같고 계엄사령관 박완수. 근데 왜 이응이라 그래? 아니잖아요. 박안. 박안수. 비업은 박 씨는 또 저기 있으니까 강호가 강호필 지작사령관으로 보이는데 아. 강호필 지작사령관이 처음에 합류를 해서 하다가 중간에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봤을 때 그때 저 강호의 살해 참고 고통스러운 과정 그거는 흔들렸을 때 다시 또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이응은 박완수라고 보시고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감정만 박안수는 왔던 계엄사령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감정만 육군 총장은 그 실질적으로 이너서클이 안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감정 같은 거 앞세우고 뭐 이렇게 해서 믿을 사람은 아닌데 허수아비는 내세워야겠다는 저거고. 국회 나와서도 네, 그렇죠. 박완수 참모총장은 네. 말할 때 보면은 약간 그렇죠.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뭘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몰랐던 것 이너서클은 같다. 아니고 어. 이너서클 약간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너서클 안에서는 윤석열하고 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만나서 여인영하고, 먹고 예. 하잖아요. 거기 이너서클이고 그 강호필이가 처음에는 저 강호가 강호필입니까? 예, 강호필일 아. 거예요. 지작사령관. 나는 강호의 사례라고 해가지고 강호라 그랬는데. 이게 무협지에서 나온 용어가 나와요. 강호의 사례는 강호필의 사례는 우리가 처음에 충성스럽게 믿었는데 중간에 흔들려서 다시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4인 충성 맹세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예, 예. 강호필은 예. 포함돼 있었는데 나중에 예. 바뀌었다. 그래서 예, 그 사례를 탐구했다. 본인이 여러 가지 빠져나가. 증언해서 뭐 흔들린 걸 증언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로 보고 그래서 보안이 위험하다. 네. 왜냐하면
그 박안수나 저런 사람을 이너서클에 였다 보면은 보안이 누설될 수 있으니까 인원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감정만 앞세워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니 저 사람은 집어넣으면 안 된다. 들어오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릴 수 그런 거 없다고 같은데? 했으니까. 실릴 수 없. 아니 그 얘기가 인원을 네. 들으면 그래서 안 하여튼 된다. 인원을 이너서클 들어오고 속에는 보안에 확실한 인원만 하자. 그걸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 되네요. 두 분이 네. 별도로 대화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두 분은 김용현하고 누구야? 두 분이 대화하라. 뭐 김용현 일단- 그래서 네. 지작사령관하고는 김용현이가 직접 했어요. 그때도 한번 만났을 때 김용현이가 전화를 지작사령관을 연결해서 그 윤석열하고 통화하게 해줬거든.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다짐도 받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너서클 들어와서 토의를 하다 보면 셀 수 있으니까 별도로 대화를 해라. 그 지작사령관은 그다음에 박안수하고 뭐 이런 것. 그럼 잠깐만 기계적으로 조치는 뭐예요? 기계적으로 다 내친다는 뜻인데 어떻게? 아니 기계적인 조치는 유사시의 매뉴얼대로 하잖아요. 네. 별도로 대화하고 지작사령관은 계엄이 벌어지면은 계엄 매뉴얼에 따라서 지구 계엄 사령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임무를 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주지 김용현이가 그 지작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매뉴얼대로 만약에 있으면은 해라 이 지시죠. 기계적 매뉴얼대로 조치. 기계적 네, 네. 조치. 역으로 보면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인어로 들어오면 안 됨. 인어 자기네들이 믿을 수 있는 요 육사 출신 군인들만 똘똘 뭉쳐서 해서 그래서 계엄이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헬기가 30분 40분을 갖다 들어오지만 뱅뱅뱅뱅 대기만 하고 있었잖아. 지연됐다고 육사 하죠. 출신 아니니까 쟤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 중에 하나인데 거기 그 지작사 그 사령관인가 그 수도권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헬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대기하라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 육사 그거는 출신이 이제 아니었거든. 수방사령관 네. 수방사에서 그 수도권에는 그 공중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령관이 아마 수방사령관에 있었으면 헬기가 들어왔을 거예요. 바로 결심하니까. 예. 근데 수방사령관은 그때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사령부가 바로 여의도에 가서 현장 지휘를 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 작전처장한테 세부적인 얘기를 지침을 못 준 거예요. 완전 새 나갈까봐. 네, 새 나갈까봐 못 그러니까- 주고 바로 현장에 가니까 예를 들어 헬기가 수방사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작전처장 규정에 없는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 그리고 못 들어온다 하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그 계엄 사령부를 통해서 허락이 돼서 가는 과정에서 한 40분 시간을 벌 수 근데 있었던 이게 거죠. 민주당이 당시에 개헌하지 떠든 게 효과가 있었던 게 네. 이거를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말을 못해서 실제 실행에 옮길 때 지연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무슨 그치. 얘기가 갑자기 헬기가 왜 떠?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사전에 떠들었던 게 사실은 시간을 벌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 네. 되돌아보면은 그 디테일을 약하게 만든 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렇죠. 예방이 잘 맞춰졌기 때문이다. 들킬까봐. 들킬까봐. 왜냐하면은 들키면 사전에 군내에서 동요가 일어나서 동원이 안 될까봐 될까봐. 철저하게 비밀로 했잖아요. 많이 들켰다고 본인들이 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12월 3일 날 또 아침 10시 반에 예비역 장성 13명이 윤석열 탄핵 그 성명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날 당일 오전에 그때도 들켰나? 이런 네, 생각을 예, 했을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바심이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런 것들을 수방사령관도 자기 참모인 작전처장한테도 세부적인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군인들도 네. 여의도로 실려온 군인들도 거기 가서 뭐 하는지 몰랐다고 하잖아요. 네, 우왕좌왕하고. 그러니까 알면은 오히려 동요할까봐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게 떠들어댄 게 크게 중요했어요 그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할 거지 떠들어댔던 게 지금 생각하면 크게 효과가 근데 있어요. 김민석 총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중요한 정말 역할을 했어요. 잘했어. 김병주 의원도 그랬죠. 김병주 의원도 네. 그렇고 이제 두 분이 두 분이 엄청 그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당 대표가 국회로 오면서 방송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럼요. 네. 그거 왜 언론에서 보도 안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기사 찾으면 그 기사는 없어요. 네. 근데 계엄을 막아낸 시민들 얘기는 많은데 시민들이 왜 달려왔냐고. 그럼요. 그때 방송 보고 달려왔어요 방송이니까. 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계엄을 그 사전에 경고했던 것이 그것도 되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측에서 민주당 과반 의석 넘는데 바로 해제 결의안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계속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도
비상계엄하면 바로 국회로 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2시간 이내에 다 다 온 국회로 온 거죠. 계엄하자마자 달려왔잖아요. 네, 그 지금 봐도 기적적이고 기적적이지. 네. 그런 기적적이야.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방주사 효과. 그거 1시간만 늦어서도 다 죽었어. 헬기가 빨리 왔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날이 주말이었다면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벽이었어도 돼. 아찔하지. 새벽 3시 하면 시민들이 자고 있어서 못 달려와요. 그럼요. 네. 왔는데 늦게라도 왔는데 시민이 아무도 없다 국회. 그럼 그냥 들어왔어. 네. 그냥 들어왔어.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네, 아무튼 할 등이 없잖아. 근데 계엄이 터지자마자 국회의원들은 네. 국회로 오고 시민들도 국회로 와서 국회를 에워싸는데 주진우 기자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주진우하고 저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는 자기는 국회로 가. 숨고 나는 도망가. 자기는 숨고 홍상훈 집에서 숨고 아니야, 난 국회로 갔어. 네. 홍세 기자는 한 3차 정도에 잡혀갔고 주진우는 그날 죽었어. 그렇죠. 아니 저는 군인이 왔을 때 잡혀간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총을 보고 이거 맞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총 맞을 수도 있겠네. 네, 그 생각이 있었죠. 계엄에 군인이 네, 오는데. 계엄에 성공했으면 주진우 잡혀갔지. 그치. 아니 끌려- 그 끌려갔지. 곧바로 정치 활동하고 언론 활동 금지니까 바로 잡아가야 맞지요. 그래서 와서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 들고 왔잖아. 총 들고 왔죠. 그러니까 그 총 들고 계엄군이 왔을 때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다 얼음이었어요. 얼음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총을 들고 왔으니까. 네. 그리고 특공대야. 이게 광주 때 보던 건데 진짜 총 들고 왔으니까. 그날 오전에 소년이 온다를 다 싣고 있었거든요. 소년이 온다. 근데 계엄군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몇 초 동안 2초 암전하다가 그리고 욕하고 달려갔죠.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그때 나하고 통화한 거 잘 기억도 못 하더라고. 기억해 왜 아니, 못해? 통화 내용을 기억 못 하더라고. 내가 내용이 뭐였어? 내용이 너는 국회로 가라. 자 나는 숨겠다. 아니 디테일을 지금 디테일 제가 하나하나 기억해요.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때 뭘 아니, 했는지. 이제 그때 마침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교 방송이 그 바로 앞에거든. 아니야 거기 거기 아닌가? 거기 끝나고 이제 올림픽대로에서 다른 데로 가는 길에 넘어가면 바로야. 가는 길에 야, 계엄 터졌으니까 방송을 하자고 했지. 방송을 국회로 하라고. 달려가라. 나는 현장으로 갈 테니 지금 방송을 하자고 했는데 아니야 현장으로 내가 가기로 하고 자기는 알았어 그렇게 가 그래놓고는 사라진 거예요. 암살한다고 하는데 우리 잡으러 너는 오는데. 국회로 가라. 나는 튄다. 이거 너무 인간적이다. 근데 하여튼 주진우 기자가 아니 옛날부터 그랬어. 너는 귀국해라.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는 영 구속영장 받아라. 나는 밖에 있으니까. 저 수갑, 나를 불지 마라 절대. 아니, 수갑 차고 이렇게 다 가서 잡혀가요. 그리고 무죄 풀려나면 그때서야 들어와요. 그렇지. 항상 네가 둘 다 잡혀갈 수는 없다. 네가 잡혀가라.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현장으로 내가 갈게. 그러면 알았어. 뒤는 내가 맡을게 하고 그냥 없어지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그랬어. 항상. 진우야, 네가 가라. 내가 현장에 딱 갔어. 이제 그 가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상의하고 했죠. 다. 오랜만에 영상 잠깐 봅시다. 주진우 멱살 군인들 멱살 잡는 영상 있잖아. 나 그 영상 보고 나 조석이 저거 죽으려고 그러나 저거. 고통될 뻔했어. 왜 군인들 멱살 저게 잡고 시민과 계엄군이 첫 번째 만난 그 장면인데 첫 번째 만났어. 첫 번째 만난 장면인데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죠. 영상 있어. 그러니까. 저게 제일 계엄군이 앞에서. 처음 도착하는 장면이야. 좋아. 네. 제일 앞에서 저렇게. 그래서 멱살을 잡잖아. 멱살 잡죠. 근데 저거 봤거든. 네. 와 잡히네. 뭐. 그래서 내가 야 주진우 저거 죽으려고 저거. 제가 욕을 하면서 발길질을 좀 하긴 했어요. 저게 첫 번째 부딪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또 다시 부딪히는 와요. 장면이야. 네. 제일 선봉했었네 진짜. 아니 진짜 진짜 군인들도 군인들도 당황했어. 처음 와가지고 처음 시민들하고 부딪히는 거고 그러니까요. 시민들도 군인하고 처음 부딪혀가지고 당황했어요 서로. 당황했는데 제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 군인의 멱살을. 왜? 멱살을 잡았어. 잡았죠. 잡아서 흔들었는데 흔들리더라고. 근데 내가 흔들려 준 거지. 아니 흔들려 준 게 아니라 흔들려 준 거야. 야 내가 죽지 않았구나. 아니야. 나 괜찮구나. 특전사 군인들이 흔들려 준 거지. 내가 근데 보기엔 봐준 것 같은데. 처음에 아니야 봐준 게 아니라 봐줬지. 아니 저기 뭐지 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조끼가 한 몇 킬로 되고 되죠. 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육박전에는 그러니까 아니야. 봐준 거지. 특전사 군인들이 민간인이니까. 장교님이 봐주셨대잖아. 민간인이니까 더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던 거지. 처음에 몸싸움 할 때는 안 먹고 괜찮았는데 있으면 뭐 저 옆으로 충분하지. 이제 네. 저 옆으로 가잖아요. 후문 깔렸어. 쪽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서 있어요. 총 들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야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밀었더니 꼼짝도 않더라고. 봐봐. 그거 봐준 거지 네, 처음에 처음에는. 흔들려 처음에는 당황했어 군인들이. 총과 저기 무게 중심
그것 때문에 흔들렸던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저 군인들한테 네. 고마운 고맙다 마음 좀 그래야지. 가져야 저 돼. 때 저 군인들 다시 안 만나야 먹고 되는데. 진짜 했으면은. 누구? 너는 그 아. 사람들을 이거 써가지고 모르지만 그 사람들 너를 봤잖아. 그리고 김현태 그때 만났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렇죠. 김현태 맞아. 만나가지고 맞아, 너 김현태. 그러면 안 된다고. 어. 너 지금 시민들한테 군인을 보낸 거라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때 그랬더니. 그 위에 전화해 달라고. 그때는 그랬어요. 아니, 저 군인들 다시 만나자. 그래. 누구? 저 군인들 저 멱살 잡힌 찾아가지고. 사람을 찾아와갖고 찾아가지고 그때 우리 심정을 여기 한번 인터뷰 물어볼까?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잡힌 익명으로. 거냐 잡혀준 거냐. 김병주 의원님 좀 그 어떻게 해봐 주세요. 우리는 군 접촉이 안 되잖아요. 네. 저때 최선봉에 서서 네. 주준이한테 멱살 잡힌 그치. 군인 몇 명 그 사람은 있잖아요. 특히 그 잡힌 사람에게. 그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저때 아마 군인들이 되게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제 특전사령관도 그렇게 증언을 했었는데 국회 가면은 국회의원이나 아무도 출근을 안 했을 것 같아서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고 아, 그렇지. 개처럼 계획했다. 그때 가서 보니 주진우 기자부터 뭐 다와 시민들이 있으니까. 와 있고 우리 저 사무처 직원 뭐 보좌진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당황한 당황했지. 거죠. 그리고 평소 총을 북쪽을 향해서만 대던 그런 습관인데 국민을 국민들 앞에 향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당황해서 처음에 막 그 힘도 안 쓰고 있는 거죠. 저 어떡할 군인들은 때. 도착하면 국회가 밤이니까 텅 비어 있고 네. 자기들이 안에서 문을 네. 잠그고 네. 국회의원 못 거꾸로. 들어가게 한다. 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네. 들어갔더니 다 거꾸로 장악돼 거꾸로. 있었으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럼요. 진짜. 시민들이 안 계셨으면은 국회 점령 당했죠, 사실. 그래, 헬기 더 빨리 도착하고 예정됐던 대로 빨리 도착했으면 무서워. 다 물고기밥 될 뻔했어. 저쪽은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4차, 홍사원 3차, 노영이 4차. 주진우 현장. 나는 도망다니다. 김어준은 언제? 나는 도망 잡혔을 거야. 아니, 그건 확실해. 근데 도망가다 진짜 잘 가거든. 도망 숨는 데는 아주 오랫동안 도망다녔을 아니 거야. 저희가 파리에서도 잘 숨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김어준 그 옷 때문에 뭐 때문에? 와이셔츠 안 구겨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눈에 많이 그 제가 와이셔츠를 꾸겨지면 안 된다고 이사 다닐 때 이 행거 들고 행어죠. 다녔지 행거. 행거를 들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우리 잘 숨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갑시다 이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은 특검법 제2조 1항 제8호에 규정된 수사 대상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 전 드론 작전사령관과 함께 유기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이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하였다는 것입니다. 특검은 포렌식 결과를 작업을 통해 여인영의 핸드폰에서 메모를 발견하였습니다. 24년 10월 18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이루의 기후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게소. 10월 23일 목적과 최종 상태 미니멈 안보 유기. 풍선, 드론, 국지 포격. 적의 전략적 무력 실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10월 27일입니다. 포고령 유반 최우선 검거 압수수색. 11월 5일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적은 매우 수세적임.
이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11월 9일 보시면 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우원식, 이하경, 박찬대, 김민웅, 양경수, 최재형, 김호준, 양정천, 조혜주. 11월 15일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메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평가는 군사 기밀 침해 우려가 있어서 설명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비상계엄의 논의 및 준비 시기와 관련해서도 특검은 노상원 수첩 판독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루어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 범죄 사실은 군사 기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세히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혹으로 종결되는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검은 국가 수호를 위한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 조금의 위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공소 제기 대상, 범죄 사실을 구성해 최대한 신중과 절제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시켜 북에 도발을 유도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김정은 휴양소와 핵시설 2곳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설마가 사실이 됐다며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 2달 전 우리 군이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추락해 북한과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그러나 비정상적인 작전이었다고 결론 내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하였다는 범죄 혐의 및 이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 수사 결과 금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메모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이라며 김정은 휴양소와 핵시설 2개소를 언급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란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특검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지역을 타깃으로 도발한 다음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 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 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평양에 투입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이 유출돼 우리 군의 군사의 이익이 저해됐다며 일반 이적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 작전 사령관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넘어선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군 통수권자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역사적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여인영의 메모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타겟팅할 곳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평양, 그다음에 삼지연, 김정은 휴양소, 원산의 외국인 관광지 이런 곳들을 구체적으로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데들 네, 거기를 그런 좀 곳들을 타격하자. 타격하자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야 반드시 보복이 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어놨다고. 계속 남북이 서로 드론 보내면서 분쟁이 긴장관계를, 예, 일상화되는 거. 네, 그래야 한다고 계획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요런 내용들이 메모에 있어서 요걸 이제 근거로 이적죄로 네, 이렇게 기소를 한다는 거죠. 이적죄까지는 진짜 안 가기를 내심 바랬거든요. 설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설마 대통령 그래도 뭐 어떻게 뽑혔든 아니면 뭐 어떤 좀 뭐 개인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든 그래도 이거는 진짜 가면 안 될 길이잖아요.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뭐 서로 타격이 오고 가는 일을 만들고 그걸 비상계엄의 근거로 쓴다는 게 야, 너무 끔찍한 말이 이 말입니다. 북한이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예? 정말 이러면서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역사에도 너무 나쁜 보면 우리가 인간이지, 뭐 진짜. 왕조 시대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외세의 그런 분쟁들 이용하기도 하고 뭐 EJ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심각한 게 오히려 분쟁을 유발해 가지고 그걸 기화로 본인의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우리가 뭐 총으로 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더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 외환과 관련된. 아니 그래서 부분들은. 방주 얘기잖아요. 노아의 방주. 거기에 타겠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 다 밑에서 깔려 죽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 말 들으면 화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 저쪽에 그 반박이라는 게 뭐 풍선을 띄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 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도 풍선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 쪽에서 풍선 예를 들면 뭐 자유 그쪽에 이제 저 주민들을 위해서 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드론을 보내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풍선으로 그 오물을 풍선을 투척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거기를 공격하려다는 거는 뭐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네. 그다음에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내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을 정당화시키겠다라면 그건 정말 역적이죠. 아니 네. 그럼 전쟁 나면은 누가 죽습니까? 얘기-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네, 인간인들이 우리 다 군인들, 살상되는 거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끔찍한 발상이죠. 이 현역 군인이었던 그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핸드폰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해서 여기 명단이 쫙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보면 그 동안에 이제 국정원 1차장이 이 폭로를 했을 때 절대 그런 사실 없다. 아무도 체포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인영의 핸드폰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뭐 워낙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여서 네. 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여기서 충격은 최재형이에요. 여기 지금 그 핸드폰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 중에 최재형 목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듀얼백. 예, 네. 사실 최재형 목사 때문에 자기네들이 창피당해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우리 너무 특정이 되잖아요. 이게 여인영의 수첩에서 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정권이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이 사적인 원한 감정을 가지고 이 행동한 게 뻔하다는 게 맞아요. 드러나지 이게 않습니까? 나라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판단할 때 나라에 해대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기분 네. 나쁜 사람들. 나를 골탕 먹인 사람, 경로를 유발한 이런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네.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세상에 최재형 이름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이적죄는 이거 최하가 10년 이상의 이게 무기징역까지가 될 무기죠? 겁니다. 예. 일반 이적죄는 또 네. 외환 이적 좀 틀려서 이건 일반 이적죄. 근데 뭐 일반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형을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뭐 한참 되잖아요, 그죠? 한참이 아니라 못 나와. 아까 말한 100년, 200년은 뭐예요? 나오죠. 그냥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범죄 혐의는 다 밝혀내야 되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다는 거, 그 네. 충격적인 메모가 나왔다는 소식.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북한 평양과 백두산 기슭 등을 무인기로 공략해 북한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지점을 노려야 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계엄 전에 적어놓은 계획들이 드러났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등 이른바 최우선 체포 명단을 비상계엄 직전 적어놓은 메모도 공개된 가운데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전 사령관 등을 외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 등 4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는 형법상 외환죄 중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고,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사령관은 직권남용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외환죄 적용 여부를 가른 기준은 무인기 작전의 목적을 인지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북한을 군사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무인기 침투 작전을 벌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특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메모엔 지난해 10월 18일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으로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나열했습니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도 적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을 만들려고 했던 계획이 읽히는 대목인데 비상계엄과 상황을 미리 상정한 듯한 내용도 여럿 나왔습니다.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정치인 이름도 등장합니다.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준비한 시기도 지난해 3월 안가회동보다 5달 앞선 2023년 10월로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